네, 진짜 처음부터 다시 공모 펀드, 은행에 갔을 때 공모 펀드가 뭔지부터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오늘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말고요. 뉴스를 제외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늘 어떤 기업을 해치고 어떤 기업을 막 망가뜨리고 그런 데서 꼭 나오는 주체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죠. 그래서 늘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들 좀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모펀드가 도대체 뭐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투자를 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떠한 사모펀드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사모펀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기 이전에 앞서가지고 도대체 펀드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펀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댓글 한번 보여줘 보세요. 펀드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펀드는 뭡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네요.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 이것저것 조합해서 투자,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대신 운영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합하면은 펀드의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펀드 이전에 이제 펀딩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돈을 모으는 것,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우리는 펀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펀딩을 하는 주체가 자산 운용사면은 펀드라고 불리고요. 신탁회사나 증권사의 신탁 부서면은 신탁이라고 불리고요. 어떠한 투자 주체의 성격별로,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게 펀드가 되고, 이게 신탁이 되고, 채권이 되고, 이제 주식이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펀드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들을 담는 역할도 하죠. 그걸 돈을 모아서 그 기존에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펀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펀드, 그리고 증권사나 신탁사에서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신탁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네.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내일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가서 이제 저 펀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쭉 보여줄 거예요. 이러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쭉 해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때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이, 우리가 어느 때건 그 펀드에 돈을 불입해서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뜻이겠어요? 나 말고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많은 사람들도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그 펀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 때나 마구마구 투자할 수 있는 형식의 펀드를 공모형, 개방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특정한 날짜를 딱 지정해서 그 펀드에 돈을 불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어가고 싶으면 오늘 불입하고, 내일 가입하고 싶으면 내일 가입하고, 그 다음날 가입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공모 개방형 펀드라는 거예요. 근데 공모 개방형 펀드 말고 그러면 공모 폐쇄형도 있어요? 네, 공모 폐쇄형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펀드를 모집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사람들이 돈을 막 지불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특정 날짜가 지나면은 더 이상 자금의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도 할 수 없고요. 그런 펀드들을 공모 폐쇄형 펀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새우깡 같은 존재인 거죠. 결국에는 스테디셀러냐, 베스트셀러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결국 이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수수료가 저렴하고,
굉장히 좀 평균적이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모나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손실을 끼쳐주지 않을 법한, 그리고 정해진 룰, 아무래도 사모보다는 공모가 룰이 굉장히 타이트하겠죠. 표준화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익률을 보여주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다만 우리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손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모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모주 해서 이제 어떠한 한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공모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돈을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신주를 얼마만큼 발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청약하세요 해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 의사를 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정해지고요. 경쟁률에 따라서 그 회사의 청약한 금액만큼 그 회사의 대금이, 그 회사의 주식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가격에, 상장 직전의 공모 가격에 공모 모집하는 주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공모주 청약이고요. 요거는 또 공모 펀드랑은 약간 다릅니다. 네.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가 다른가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새우깡이요. 새우깡이 GS25에서 파는 새우깡하고 CU에서 파는 새우깡이 다르냐? 물어보면은 똑같죠. 맛이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트레이더스에서 파는 노래방 새우깡이랑 막 이런 거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프로 불편러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점이 다를 뿐이에요. 판매점.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산 운용사에서 내놓은 공모 펀드는 그들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공모 펀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공모주 펀드는, 그러니까 공모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회사가 이제 신규로 상장할 때 공모 자금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공모한단 말이죠. 유상 증자를 하면서 공모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땡기는데, 기관에 배정하는 물량이 있고 개인한테 배정하는 물량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개인보다는 기관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펀드 안에서 배정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청약이에요, 청약.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청약도 결국엔 경쟁률이거든요. 뭐 70대 1, 80대 1, 그러면 80명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경쟁률이 1,000대 1이야. 그러면은 10,000원어치밖에 배분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한 주의 공모가가 35,000원이야. 그러면은 아예 못 받는 거죠. 왜냐면 나는 10,000원어치 배정받았는데 35,000원이면 배정을 못 받는 겁니다. 네. 공모주 펀드랑 공모 펀드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 약간 이제 이래서 제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는 건데, 공모 펀드는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새우깡 같은 그런 프로덕트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공모 펀드라고 하고요. 공모주 펀드는 수많은 프로덕트들 중에서 고래밥이냐, 새우깡이냐, 자갈치냐 중에서 이제 자갈치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펀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가 돈을 모아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모 펀드가 아니라 공모주 펀드는 돈을 모아서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의 IPO에 이제 공모 청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진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공모주 펀드들은 아무래도 우선 배정이 아니라 기관 배정분을 받기 때문에 개인 공모 청약을 할 때 보면은 개인 경쟁률하고요,
기관 경쟁률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개인 경쟁률보다 아무래도 기관 경쟁률이 조금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경쟁률 대비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배정을 많이 받아서 수익률을 좀 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스킴이죠. 스킴. 어떠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일종의 이제 특성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콘서트 티켓팅 할 때 팬클럽 자석 따로 받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빼놓는 거, 서로 물량 자체를 갈라놓는 겁니다. 공모 펀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모주 이야기로 샜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결국 누구나 가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공모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공모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모펀드가 되겠죠. 사모펀드가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사모펀드 이름 자체가 사모, 공모는 공제적으로 모집한다라는 거고, 사모는 이제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결국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49인 제한이 있고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드는 사모펀드, 그들은 최소 가입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억이에요. 그렇게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그 양극화를 점점 더 발생시킨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올해 6월부터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모펀드의 가입 금액을 낮춘다든지 하면서 진입장벽을 점점 더 낮출 예정입니다. 사모펀드의 최저 가입 금액이 1억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비상장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들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선진화되지 않았고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불복이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펀드 자체가 없어지고 해산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투자자들을 조금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1억이라는 허들을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점점 더 양극화를,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정보 비대칭을 점점 더 좀 크게 만들어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던 모펀드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재간접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재간접형 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오크트리나 뭐 버크셔에서나 저기 어딨냐, 아무튼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유명한데 그 엄마 펀드가 있어요.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공모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 시장에만 투자를 하는 펀드예요. 이러한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운용 지시를 똑같이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모펀드, 자펀드, 그리고 그거를 떼다가 국내에서 카피해서 카피본으로 파는 거를 재간접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모펀드의 재간접형 펀드는 사모펀드의 49인 중에 1인을 차지하는 펀드를 이제 공모형 재간접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법적으로 완전히 좀 법망을 완전히 피해서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에 활성화될 확률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사모펀드 투자 완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재간접형 펀드에 투자를 하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우리 오늘처럼 이 스킴을 정확하게 딱딱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과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되어 왔던 이 사모펀드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까봐야 되겠죠.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식입니다. 사모펀드냐 공모펀드냐 결국에는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산운용사라는 데서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하면 이게 사모펀드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이 원재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찍어내는 그 안에 집어넣는 재료들이 도대체 뭔가 어디 누군가가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 재료들을 많이 공급하는 데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 중에 PE사가 있어요. 정말 사모펀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아오던 사모펀드, 막 기업 바이아웃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땅 보러 다니고 막 구조조정하고 막 이런 데가 이제 경영 참여형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 그리고 뭐 부동산 회사도 있고 신탁 회사도 있고 오만 데서 이제 어떻게 자본을 돈을 조달해서 이 사모펀드란 통에 넣어서 투자를 할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모펀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 안에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일 좀 핫했던 게 결국에는 메자닌 그러니까 CB나 BW라든지 각종 이제 변형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주식들, 뭐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변형 가능한 채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그 특정 회사의 신주를 돈을 모아서 그 회사에 주는 거, 신주를 투자하는 거, 뭐 각종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방법은 다양한데, 사모펀드 안에 최근에 가장 뭐 많이들 하는 스킴은 결국에 뭐 바이오 회사 투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선두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최근에 좀 굉장히 핫한 기업들 뭐 직방이라든지 소카 뭐 이런 회사들 뭐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네.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혼돈에 빠지신 것 같은데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그 어느 곳이든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수익률을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사모펀드로서 특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원금 손실은 보장하지 않아요. 원금은 보장하지 않는데 수익은 확정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만기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9%, 10%, 뭐 11% 이렇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확정 수익형의 사모펀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10%, 11% 수익 보장을 받으면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됐을 경우에 업사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듯이 모든 금융상품이 성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그러니까 하방만 잘 막혀 있으면은 뭐 9%, 10%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품을 가입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펀드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수익률을 확정 지어줘 놓고 사모사채의 형태를 편입해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몇 프로까지만 손실이 나도록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지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나 확정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 보장이 될수록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다 자산운용사나 그런 프로텍션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결국에는 보험사가 돈을 버는 구조랑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모펀드는 법적인 제한이 좀 있잖아요. 사모펀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일단 어 그 사모펀드가 법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완화된 게 사모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사모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에 제한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떠한 프로젝트성으로라든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20억, 30억 정도를 모아야 돼요. 2, 30억 정도를 모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어쨌든 돈을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은 빨리 모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5천만 원을 쪼개서 30억을 만드나 어차피 30억이 있는 사람이 한 방에 털어 넣으나 똑같으니까 이제 이게 좀 처리가 좀 귀찮은 사람들 그리고 좀 세일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가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차례는 오지 않는 슬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탁의 딜이 들어오면은 최대한 잘게 쪼개서 제 몸을 불사질러 가면서 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일맥상통해요.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가 뭐 완화되지 않으면은 사모 신탁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사모 신탁과 사모펀드의 차이는 사모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모으는 주체가 자산운용사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사모신탁은 무슨 신탁 또는 무슨 증권회사에서 신탁팀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 사모신탁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이게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제가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라는 뜻에서 제가 이 라이브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모펀드가 하나가 런칭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SNS든 이메일이든 신문이든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유튜브로든, 그러니까 SNS로도 이제 49인, 그러니까 사모펀드 49인 제한이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하면은 제한 자체를 49인한테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제한해서 49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49명한테밖에 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못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던 찾아뵙던 이제 맨투맨으로 얼굴 맛보고 이야기를 하던 49명한테밖에 제한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거지. 이게 만약에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도 뭔지 어떠한 걸 모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죠. 신반포에 자이 상위 레벨이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게 분양을 하는 게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걸 누구나 다 안다 라고 하는 거의 차이랑 아름아름으로 자기네들끼리만 쑥쑥쑥쑥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돈 있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었다. 이거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또는 청약을 할 기회를 열어주느냐 아니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뚝딱 해먹어버리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사모펀드 시장이 이제 좀 그 바뀌는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사모펀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나누고 계시는 일들이 사모펀드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사모펀드 비상장 시장, 그러니까 상장 시장 이전에 상장하기 직전에 이 펀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시장의 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마켓컬리가 뭐 5천억, 6천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상장 시장에서 돈이 막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마켓컬리를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마켓컬리 주식을 막 사려고 하면은 그냥 이 회사는 그대로인데 마켓컬리의 가치가 6천억에서 7천억, 8천억, 1조까지도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이 뭐냐? 자, 이전까지 정부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에 우리가 쿠팡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에서 돈을 모집을 해서 쿠팡한테 새로운 주식을 내놓아라 라고 해서 쿠팡이 주식을 써줘요. 주식을 써서 사모펀드한테 주면은 사모펀드에서 모은 돈이 쿠팡한테로 흘러 들어가서 쿠팡이 운영을 하는 데 쓰여요. 근데 이 세컨더리 마켓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 펀드가 쿠팡을 샀잖아요. 쿠팡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쿠팡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쳐놨는데 마켓컬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컬리를 사고 싶으니까 쿠팡을 떼다가 누구한테 팔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제 팔아서 이제 마켓컬리를 누구한테 또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 구주 거래 시장인데, 구주 거래 시장이 굉장히 엄청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장외 시장도 이제 엄청 잘 따져보고, 좀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버블도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장외 시장에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제일 험블한 방법이고, 이제 그나마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KOTC로 상장을 해줘요. KOTC라는 시장이 있는데 KOTC 시장으로 상장을 해주고, 그거보다 조금 조건을 갖추면 코넥스 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장이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코넥스랑 KOTC라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넥스 KOTC 시장이 이제 그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가장 활발한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브로커들한테 사지 마시고 여기 코넥스나 KOTC 시장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세요. 거기서 찾아서 이제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KOTC 시장이 코넥스보다 조금 더 늦게 생긴 비상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올라가지 못한 그 비상장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KOTC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외 시장이 접근이 어렵고, 브로커들, 그러니까 그 이땡진 그분이 결국에 이제 구속이 된 것도 장외 시장에서 5,000원에 떼다가 10만 원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이게 사기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신 거잖아요, 그분이. 근데 결국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브로커라고 하면은 그 시장, 그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KOTC라는 시장을 개설을 해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장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탈모약 만드는 전문 회사 뭐 이런 거, 그런 굉장히 재밌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장판 만드는 회사, 뭐 기타 등등 정말 중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와중에도 시총이 몇 조씩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OTC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장외 시장의 접근성이 조금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상장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스마트하잖아요. 돈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투자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요. 투자금은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큰 투자금은 결국 돈이 되는 곳으로 막 흘러 들어가요. 바이오 시장이 좋았을 때는 바이오 시장이 좋았을 때 바이오가 되겠다 싶으니까 돈들이 바이오 시장의 주식들을 마구마구 사면서 그 가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코스닥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그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막 거기에서 쏟아 부으면서 그 시장의 가치를 올렸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 큰 줄기의 돈들이 그러니까 신규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고 비상장 종목이나 뭐 메자닌, 그러니까 뭐 CB나 BW나 이런 구조화된 상품이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들어가더라라는 움직임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돈 번 부자들이 속속 이제 속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니까 정부에서도 니네 허들을 낮춰라, 그냥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딱히 당한 건 없지만 사모펀드가 뭔지 그래도 마냥 그냥 덮어놓고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막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게 나쁜 거다,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도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모펀드 잘 골라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숨은 틈새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사모는 빌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론스타, 뭐 칼라일이나 뭐 엘리엇 이런 펀드들 여러분들 자 론스타, 칼라일 이런 데들은 사모펀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도 있고 공모펀드도 있겠지만 요런 펀드를 우리가 이제 스킴이나 테마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그 투자 테마가 그거예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허점이나 지분율의 허점이 보이면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보통은 시세 차익을 노리지만 특정 지분율을 확보해서 주주총회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 회사를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만들어버리는 것을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런스타, 뭐 칼라일, 엘리엇, 한국에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강성부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행동주의 펀드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양호 회장의 집안에 뭐 지분율을 다 합치면 30%란 말이죠. 30%, 뭐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은 이번에 보니까 5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45%가 비우호 지분이거나 그 조양호 회장 일가랑은 전혀 상관없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45%의 주주들이 있는데 55% 막상 회사를 뜯어보니까 인기 임원도 아니고 대한항공의 아무 임원도 아닌 사람들이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마치 자기네 비행기인 것처럼, 임원인 것처럼 그렇게 오너 일가라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KCGI 펀드에서 이제 그 한진칼 지분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한진칼 지분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대한항공이랑 한진칼을 놓고 봤을 때 대한항공이나 뭐 다른 여타 항공사를 놓고 보면은 대한항공이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제 뭐 캐시플로우라든지 비행기 연식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항공사라고 해요. 근데 저평가된 요인이 무엇이었냐 살펴봤더니 기존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이다, 부도덕한 경영 등이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서 때리는 것들, 그런 것도 막 땅콩 집어던지고 이게 아니라 회사 운영 자체를 밸류를 못 받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못 오를 수밖에 없게 운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회사의 체질을 고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순기능을 해주면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아주 나쁜 펀드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마냥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경영권을 탄탄하게 방어하고 백기사라고 하죠. 그러한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공격을 막으려는 우후지분을 잘 마련해 놓으면은 뭐 SK 소버린 사태처럼 아예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신문 기사를 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대기업 편향적이다라는 의식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헤지 펀드. 자, 헤지 펀드가 뭐냐면 헤지 펀드의 사실 정확한 개념은요. 이 헤지 펀드를 이게 헤지 자체가 뭔가를 이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넣을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 헤지 펀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헤지 펀드는 뭘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공매도 또는 인버스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일반 공모 펀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미래 에셋, 뭐 신형 자산 운용에서는 신형 마라톤, 뭐 삼성 자산 운용 이런 데서 일반 공모인데 헤지 펀드가 아닌 형태의 자산 운용 펀드 스킴에서는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를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헤지 펀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숏 포지션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조 투자를 하면은 1조 너무 많다. 한 100억 투자를 하면은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최근에 생긴 차이점은 헤지 펀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건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역할을 대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게 헤지펀드의 주요 기능입니다. 헤지 펀드도 뭐 빌리언즈 이런 드라마를 보면 뭐 또 엄청 나쁜 놈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냥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헤지 펀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헤지 펀드의 기본 개념은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뭐 흔히 근데 공모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예전에 한참 수익률이 좋았던 롱숏 펀드라고 있어요. 롱숏 펀드 지금은 좀 역사의 뒤안길로 내앉은 것 같은데 롱숏 펀드라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따라하는 헤지 펀드의 스킴을 따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행동주의랑은 조금 다른 게 그냥 헤지 펀드는 그냥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펀드를 다 헤지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롱온리가 있고요. 롱숏이 있어요. 그러니까 롱온리는 그러니까 펀드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계속 뭔가를 사야 돼요. 그게 펀드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근데 이 헤지 펀드는 뭔가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헤지 펀드와 일반 펀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사모펀드냐? 정리를 할게요. 공모냐, 사모냐는 모집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냐, 뭐 행동주의 펀드냐,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착착 짜지실 거예요. 자, 헤지 펀드냐, 행동주의 펀드냐 이런 거는 펀드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테마입니다. 테마. 네. 테마. 그래서 공모 헤지가 있을 수 있고 사모 헤지가 있을 수 있고 공모 행동주의가 있을 수 있고 사모 행동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빌리언즈에 나오는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펀드는 헤지 펀드가 맞습니다. 시즌 1에서 보면은 뭘 숏을 치죠. 이제 공매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걔네들은 헤지 펀드가 맞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안녕. 끝!